금방이라도 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처럼 보이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올해 들어서서는 또 언제 그랬나는 듯한 강한 반등을 보입니다. 물론 뭐 한국 빼고요. 지난 밤에 미 증시 그렇게 급등해서 오늘 이 머니워치쇼 오면서 제가 기대를 좀 했거든요. 분위기 좋겠구나 했더니 웬걸 1% 넘게 빠지는 걸 보면서 우리 시장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자산 배분 전략이 참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주제로 해서 제가 한 20분 정도 준비해 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차트를 그려왔는데요. 핵심적인 거 하나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빨간 선은 우리나라의 GDP 갭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생산 캐파 대비해서 얼마나 수요가 따라주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자동차 공장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만 대 정도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요가 90만 대밖에 안 되더라. 아무리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고 또는 캠페인을 벌여도 90만 대밖에 못 팔더라. 자, 이러면 이 회사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이게 안타깝게도 캐파는 100만 대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90만 대밖에 생산을 못 한다면 이 회사는 제일 먼저 고민하면서 마케팅 비용은 줄일 수 없으니까 인건비 줄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임시직 근로자들에게 집으로 죄송합니다만 좀 가주십시오 라든가, 아니면 하청업체들한테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발주하는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든가, 하다못해 기존에 지급하고 있었던 각종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이 근로자들한테 주고 있었던 인센티브나 이런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면 그 기업에 가지고 있었던 매출액도 줄어드는 가운데 전반적인 가격의 인하 압박들, 이런 걸 받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캐파를 저희들은 잠재 GDP라고 하는데요, 그죠? 잠재 GDP에 비해서 실제 나오는 GDP가 미치지 못할 때, 그걸 바로 저희들은 마이너스의 GDP 갭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가 호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침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몇 년째, 안타깝습니다만 2012년부터 5년째, 6년째 지속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자동차 회사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비용 절감이 우선이 되고 또는 가격 인하의 압박이 우선이 되는 그런 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물론 이건 작년 데이터입니다만 올해 들어서서 이까지 떨어졌죠. 어디까지? 0.4%까지 물가가 떨어졌어요. 왜 그런가? 답이 나오는 거죠. 경제가 가지고 있는 캐파에 비해서 소비가 또는 투자가 그에 따르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가 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플레가 나지 않을 때 정부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물가가 오르지 않고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부각되는 시기에 정부의 정책 방향은 두 가지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금리 인상 없다. 아니, 인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도가 되겠죠. 인하한다 이렇게까지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 작년 11월 말 11월 30일 날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 지 얼마 됐다고, 죄송합니다, 금리 인상한 지 얼마 됐다고 여기서 금리를 내리기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불과 5달 만에 4달 만에 정책 스탠스를 바꾼다, 이거는 금융위기급의 충격이 없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금리 동결 혹은 인하가 있더라도 좀 하반기의 일이 아니겠나. 그래서 첫 번째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금리 인상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이렇게 GDP 갭이 마이너스다, 한마디로 말해서 캐파 대비해서 생산량이 되게 이렇게 경제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될 때 정부의 정책은 정해져 있습니다. 추경이죠. 물론 뭐 정치권에서 어떤 협상을 보일지 전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놓고 본다면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은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추경의 편성은 어디에 돈을 쓰겠습니까? 복지 부문도 많이 나오겠지만 땅도 많이 팔 거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예비 타당성조차, 예타라고 하죠. 예타에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단축되거나 면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런 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았을 때 올해 시장 경제에 대한 전망, 우리 내수시장에 대한 전망은 이미 다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는 동결 내지 한 차례 인하,
동결의 저는 가능성을 한 70% 정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협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추경을 올해 편성해야 될 것 같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대로 가면 성장 탄력이 여전히 올해도 별로 부진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 일본 꼴 나는 게 제일 무서운데, 일본이 물가 마이너스 난 거 방치했다가 저 20년째 고생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걸 방치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되고, 또 내년 예산안도 미리부터 좀 준비하고 있겠죠.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이렇게 말하면 경제 전망이 끝나느냐? 아니죠. 이건 내수입니다. 우리 경제의 내부 문제만 이야기했죠. 자, 외부 문제, 바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쭉쭉 통과하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채찍 효과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채찍 효과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어디? 선진국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지출 아닙니다. 선진국 소비자의 지출이 약간만 흔들려도 한국이나 중국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경제가 요동치는 현상을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이걸 저희들은 공급사슬망의 채찍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채찍을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채찍을 조금만 흔들어도, 손목 스냅을 조금만 주더라도 채찍의 끝이 예를 들어서 5m, 10m 떨어져 있다면 끝이 몇 미터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소비자들의 지출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공급사슬망, 소비자로부터 유통업체, 유통업체에서 생산업체, 생산업체에서 원자재, 부품업체로 이어지는 물건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은 공급사슬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공급사슬망의 끝으로 갈수록 경기 변동이 커지는 현상을 바로 채찍효과라고 부른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선이 뭐냐? 미국의 소비 지출입니다. 근데 아직 발표가 안 됐죠? 1분기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통계가 하나 나와있죠. 이 빨간 선 봐주십시오. 이게 뭐냐? 미국의 소매 판매입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세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졌을 때에도 미국의 소비 지출은 3%도 안 줄어요. 왜? 소비자 지출은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비자들의 지출 내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번 달에 내가 얼마를 더 쓰고 덜 쓰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재량적 소비라고 하는데, 그 재량적 소비라는 건 전체 소비 지출의 30% 이내다. 왜 그런가? 마케터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여기 직장인들 좀 계시고 또 경력 가지신 분들 계시잖아요. 직장생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어머니 친구분 찾아오십니다. 기억 안 나세요? 네, 5만 보험 다 가입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핸드폰 요금 제한 바꿔보겠다. 왜 그렇게 우리는 다 결합의 노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결국 우리가 경기가 나빠지거나 소비가 줄어들거나 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내가 비자금 펀드를 만들어놨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돌아왔을 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자동차 핸드폰 교체를 할 수 있습니까? 소리가 좀 나요? BMW, 그죠? 버스, 메트로, 워킹, 건강에도 좋은 다이어트 하자. 경기 나빠지면 갑자기 다이어트에 열풍입니다. 전부 다 걸어 댕겨요. 두 번째, 핸드폰 액정 나갔다고 그거 고칩니까? 아니, 새로 폰을 바꿔요? 그런 거 없죠. 테이프 붙여서 들고 다닙니다. 그죠? 나는 참 아끼며 살아 이러면서 늘 쳐다보면서 자랑하죠. 또 뭡니까? 여행 상품들 또는 비행기 항공권 예약해 놓은 거 그냥 가요? 여행 갑니까?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집에서 그냥 삼겹살 구워 먹자. 돌아섭니다. 세 번째, 배고플 때 마트 가면 치명적이죠. 마케터들은 천재예요. 분명히 와이프가 나한테 집 앞에 있는 마트 가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오라 그랬는데 왜 나는 10만 원을 결제하고 있는가? 그런 일 많잖아요. 시식 한번 해보라 그러면 매정하게 못 일어나잖아요. 필요 없는 만두 3봉지씩 사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경기가 나빠지고 소비 지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될 때 제일 먼저 줄어드는 게 자동차, 핸드폰 같은 내구재. 두 번째가 여행 상품들. 세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외식, 마트 가는 거예요. 이 리테일이, 소매 판매라는 게 뭐냐 하면 경기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해요.
소비 지출이 조금만 줄어도 마트 판매량들은 급감한다. 그런데 이런 격렬한 소매 판매조차도 산업 생산의 동향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이 보십시오. 미국의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도 잘 안 가요. 9.11 테러 때조차 마이너스 잘 안 갑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마이너스 안 가요. 잠깐 줄어들죠. 그런데 파란 선, 미국의 산업 생산 어떠냐 이거죠. 소비자 지출이 조금만 줄어도, 소매 판매가 조금만 흔들려도 제조업 생산은 박살이 납니다. 왜? 마트에 비해서 사람 자르기 힘들거든요. 냉정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조업이라는 게 물건 하나만 하잖아도 지금 S모 전자에서 만든 접히는 휴대폰 난리 난 거 보셨잖아요. 물건 제대로 못 만들면 손해가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장들은 어떻게 근로자들을 관리한다? 정규직이 태반이죠. 어떻게든 근속을 유지함으로써 품질을 관리하고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망할 지경에 도달하면, 망할 지경에 소매 판매, 전시되어 있는 텔레비전, 핸드폰이 하나도 안 팔리는 상황에서는 사람을 자르면서 공급 조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일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충격에 후행적으로 몇 달, 한 3달 정도 늦게, 여기도 아직 안 꺾였어요. 그죠? 후행할 뿐만 아니라 격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세미나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한숨이 나옵니다. 네,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미국의 산업 생산입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격렬하다던 빨간 선이 뭐냐? 한국 수출이에요. 우리는 미국 소비자 지출이 조금만 줄면 기절하는 나라들. 반대로 미국 소비자 지출이 조금만 늘어나면 좋아가지고 미쳐 죽는 조증이. 한마디로 말해서 조울증 환자가 한국 경제다. 자, 경제 전망 다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박살나고 있죠. 왜? 미국 산업 생산이 이제 둔화되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십시오. 미국의 소매 판매가 지난해 연말에 박살났다가 올해 반등하고 있죠. 저 충격이 미국의 산업 생산에 지금 이제 뒤늦게 한 3달 늦게 반영되고 있죠. 저게 한국 수출의 급격한 둔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냐? 모르죠. 3달이 될지 6달이 될지. 그러나 미국 소비자 지출이 반등했다? 우린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채찍의 손잡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지 자꾸 끝에를 봐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팔자다? 채찍 끝에 있는 팔자다. 선진국의 소비자 경기가 조금만 좋아지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고 수출 30%씩 40%씩 증가. 반대로 미국 소비자들의 지출이 둔화되며 산업 생산이 둔화되는 시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안 좋은 나라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전망 쉬워요. 네,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지난 1월달, 2월달 소비자 지출이 반등하기 시작했으니까 저게 한 6개월 정도 우리나라 수출에 선행하니까 빠르면 2분기, 한 5, 6월, 늦어도 7, 8월에는 수출 바닥 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더 나빠지겠죠, 그죠? 왜? 수출 회복됐다고 가격 인상할 수 있고 뭐 우리 마음대로 마케팅 못하니까 후행하죠. 결국 상반기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별로 안 좋다. 엘모 디스플레이가 실적 쇼크 냈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많다. 근데 이걸 보고 투자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의 실적을 보고 투자할 거냐, 아니면 우리나라 수출의 선행지표를 보고 투자할 거냐? 올해 외국인이 한국 들어와서 6조 원을 샀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한국 주식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소매 판매 개선되는 거 보고 지금은 몰라도 하반기 좋아지겠구나 이러고 산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한국 경제의 실적도 중요하고 한국의 수출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디서 이런 변동이 발생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전망 끝났습니다. 첫 번째, 상반기 경기 되게 안 좋아요. 수출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금리 인상 못할 것 같고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반기 살아납니다. 수출이 급격히 부진하다가 플러스 선으로 돌아서겠죠. 급격히 좋아지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되게 나빴다가 좋아지는 그림이 하반기에 나올 것 같다. 따라서 현재의 실적보다 선진국향 또는 중국향 나가고 있는 물건들이 수주가 늘어나는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못합니다. 왜 못하는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십시오. 제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은 미국의 산업 생산이랑 한국의 수출이었습니다. 그죠? 그건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중요한 그림이 이겁니다. 봐주십시오. 파란 선이 뭔가? 외국인 주식 투자 순매수를 누적한 겁니다. 빨간 선은 뭔가? 환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너무나 큽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때, 파란 선이 내려갈 때, 순매수 규모가 누적적으로 줄어들 때, 외국인 순매수가 누적적으로 줄어들 때, 우리 주식시장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죠? 그때 환율이 뜹니다. 다시 할게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외국인 매매에 의해서 움직이고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때 환율은 대체로 뜹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불안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주식이 아까 수출 보여드렸잖아요. 왜 고개를 안 끄덕거리세요? 네, 여러분. 한국 수출이 그렇게 출렁거리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 기업 실적은 똑같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출렁거리는 시장에서 투자를 하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입 꽉 깨물고 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좋은 때 한 번씩 올 때 수익이 나잖아요. 그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어때요? 우리는 환율 급등할 때 주식시장 좋은 적 없으니까, 외국인이 한국 주식 팔 때 좋은 적 없으니까 달러 자산에 투자를 해놓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면 환율에서 좀 손실 나지만 대신 우리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는 국내 원화 자산에서 성과가 나니까 좋은 거고, 반대로 2008년이나 2016년처럼 외국인이 대거 팔면서 환율 급등하는 시기에는 우리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데 손실이 날지라도 달러 자산에서 환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거기 벌어들인 돈으로 우리 국내 자산 물타기를 하면 되잖아요. 바로 국민연금이 이런 운용 전략을 통해서 1999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 5.5%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5.5% 쉬워 보이나요? 600조짜리가 5.5%를 내고 있는데, 작년에 국민연금 깨먹었죠? 몇 프로 깨먹었습니까? 0.9% 깨먹었어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20% 빠지는데 국민연금은 0.9% 깨먹었어요. 왜? 해외 자산에 분산 투자해 놔서 환차익으로 국내 주식에서 손실 난 걸 만회한 거예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예측도 잘해야 되지만 분산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그림으로 하나 정리해 놓은 게 이거 Q&A용으로 준비해 온 거고요.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이 그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점선은 뭐냐 하면 한국 코스피입니다.
점선이의 한국 코스피. 난리도 아니죠. 오를 때는 한번 잘 오르는데 빠질 때는 뭐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뭐냐 하면 한국 주식의 70%, 미국 달러 자산의 30% 투자했을 때의 성과가 빨간 선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가 납니다. 물론 자기 선택. 나는 해외 투자가 무서워. 또는 해외 자산까지 내가 꼭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보면 경기 예측 능력을 기르고 종목 고르는 능력을 키우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국내 지표보다 선진국 지표를 열심히 보는 그런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좀 어렵고 나 정말 주식시장 예측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좀 힘들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이런 자산 배분 전략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식을 또는 부동산을 올인해서 투자해서 큰 성과를 내는 것도 능력이고 부러운 일입니다만 나 그거 잘 안 되더라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해외 투자의 길도, 특히 해지하지 않은 달러 자산 투자의 길도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다는 점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